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제가 최근에 겪은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일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안 믿으실 수도 있을 만큼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소재이지요. 하지만 제가 그걸 겪었고 너무 속상한 마음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어요. 우선 저는 32살 여자입니다. 결혼을 한 지는 1년이 조금 넘었고요. 남편은 저보다 2살 연하입니다. 제 친구의 지인 소개로 해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2년 정도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저보다도 2살이나 연하다 보니까 아직 사회초년생 무렵이었고 그나마 조금 더 안정적이고 자리를 잡은 제가 남편과 연애를 할 때 항상 돈을 더 부담했던 것 같아요. 뭐 그래도 아깝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만큼 남편을 사랑했으니까요. 남편은 저보다 나이가 어렸지만 일찍 어려서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서 철이 빨리 들었다고 할 만큼 무척이나 성숙하고 마음까지 넓은 남자였지요. 그렇기에 저보다 돈을 좀 못 벌고 했어도 그동안 만났던 남자들 보다 훨씬 사랑한 마음이 컸고 그래서 결국 결혼을 하게 됐답니다. 결혼을 할 때도 남편 쪽에서 시어머니는 저를 반대하실 이유도 없었고 너무나 쉽게 승낙을 받았지만 저희 집 부모님은 저희 남편을 상당히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부모님이 한 분이 안 계신다는 것도 좋게 보지 않으셨고 형편이 좋지 못하다는 거나 나이가 어리다는 것. 그리고 남편이 직장은 다니지만 그렇게 자랑할 만한 직장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변변찮은 직장이었기에 저희 부모님은 정말 많은 반대를 하셨지요. 하지만 자식이는 부모 없다고 하죠? 저희 부모님도 결국에는 제 뜻을 따라주셨고 결국 결혼을 하게 됐답니다. 결혼 비용은 당연히 제가 더 많이 부담을 했고요. 저희 집 형편도 그렇게 넉넉한 건 아니지만 남편 쪽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상황이었고 저 또한 그동안 일을 하면서 허튼 곳에 돈을 쓰지 않고 차곡차곡 돈을 모았기에 제 또래 사람들보다는 모아둔 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출을 좀 꺼서 저희 쪽에서 거의 다 내고 집은 제 명의로 해서 결혼을 했답니다. 이건 남편과 저와의 기본적인 설명이고요. 이제 제 여동생 이야기를 꺼내야 될 것 같네요. 저는 형제가 여동생 하나 있어요. 여동생은 저랑 5살 차이가 나죠. 저랑은 완전히 정반대의 스타일이랍니다. 여자들끼리 흔히 여우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딱 저희 동생이 그런 스타일이에요. 질투심도 엄청 많고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어서 저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몹쓸 행동도 참 많이 하는 아이죠. 그에 비해 저는 여우보다는 곰 같은 스타일이라 동생이 그런 행동을 해도 알면서도 그냥 당해줬던 것들이 정말 많고 그냥 그런 모습도 귀여워 보였답니다. 그리고 나이가 먹으면 바뀔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여동생은 나이가 먹을수록 더 철이 없어졌고 자기 멋대로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남자친구를 사귀기 시작해서 툭하면 거짓말치고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게 일상다반사였고 그래서 부모님 속도 많이 썩이고 대학교 가서는 남자를 잘못 만나서 애를 가진 저까지 있습니다. 그때 저희 집은 정말 난리가 났었었죠. 고작 20살애가 그것도 자기랑 동갑내기인 남자랑 사고로 애를 만들어 왔으니까요. 부모님은 기가 찼고 그럼에도 저희 여동생은 조금의 미안한 기색도 없이 오히려 당당하게 그냥 지금 결혼하면 되지 않냐며 자기 인생이라며 오히려 부모님께 대들었었죠. 전 그때도 동생을 데리고 나가서 조용히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이의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최대한 들어주면서 달래주고 결국에 아이를 포기하게 했지요. 그리고 이 아이의 남자친구도 제가 만나서 다시는 저희 동생을 만나지 않겠다는 확답까지 들었습니다. 저 또한 정말 너무나 화가 나고 동생한테 실망했지만 저희 부모님까지 동생한테 등을 돌린 마당에 저라도 동생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최대한 이 아이의 편이 되어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막무가내로 살 아이였으니까요. 여튼 그런 큰 사건도 겪었지만 그때 잠시 조금 철이 들었다는 착각만 들었을 뿐 동생은 계속해서 철없이 막무가내로 생활했어요. 성적도 좋지 않아서 지방에 있는 전문대를 들어갔었는데 거기서도 간신히 졸업을 하고 나와서 거의 1년 가까이는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으며 매일 술을 마시고 남자를 만나며 살다가 돈이 부족하면 저에게도 항상 용돈을 달라고 조르고 결국 제가 동생 손을 부여잡고 동생에게 진지하게 말을 한 후에야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사무직 일을 하는 직장이 아니고 그냥 매장 관리 쪽에서 직원으로 들어갔죠. 별거 아닌 거였지만 전 그래도 동생이 이제야 자기 힘으로 뭘 한다는 것에 기뻤어요. 여튼 그렇게 이 아이도 조금은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무렵 저는 연애를 하기 시작했고 당시 남편에게도 제 여동생을 소개시켜줬었죠.
결혼까지 생각한 사이였으니까 당연히 제 여동생을 보여준 것이었고, 여동생은 저희 남편을 되게 좋아했어요. 앞에서도 말했듯이 저희 남편이 저보다도 성숙한 사람이었고, 그렇기에 여동생이 저희 남편에게 정말 버릇없이 굴고 예의 없이 행동해도 남편은 다 귀엽다라고 하며 여동생의 응석을 다 받아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여동생이 먼저 저희 남편을 불러서 같이 놀자고 조르기 시작했고요. 저는 그래도 여동생이 저희 남편을 좋아하고 잘 따르는 것에 안도를 하고 남편 또한 여동생을 정말 귀여운 동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여서 결혼 전부터 셋이 종종 모여서 많이 놀았습니다. 그리고 여동생이 남편에게 따로 연락을 하고 만나자고 전화를 해도 저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여동생이 워낙에 철부지다 보니까 친구도 몇 명 없거든요. 그렇기에 이 아이에게도 의지할 사람이 필요하고 그게 제 남편이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고 생각을 한 저였습니다. 남편 또한 저에게 여동생과 연락하거나 둘이 만나는 일이 있어도 항상 저에게 말을 했었죠. 그렇게 관계를 유지하다가 결혼을 하게 돼서 신혼여행을 갈 때도 여동생은 본인도 따라가겠다고 엄청 떼를 썼습니다. 그때 정말 애먹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하루 내내 동생을 달래서 겨우 뜨지 말리고 다녀왔지요. 그렇게 신혼여행도 다녀오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던 무렵 어느 날 갑자기 여동생이 저희 신혼집에 찾아왔어요. 그것도 아주 밤늦게 말이죠. 저와 남편은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대답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저희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더니 여동생이 너무 잦은 외박을 해서 뭐라 한마디 했더니 집을 나가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여동생에게 어서 집으로 들어가서 부모님께 죄송하다 말씀드리라고 했지만 저희 남편은 저와는 정반대로 동생을 다독여주며 달래줬어요. 동생은 결국 그날 집에 안 들어갔고 저희 집에서 생활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집에 돌아가도 자기는 또 뛰쳐나올 거라고 차라리 여기서 살고 싶다고 몇 날 며칠을 떼를 써서 저는 끝까지 반대했지만 결국 남편이 허락을 했고 동생은 저희 집에서 생활을 하게 됐지요. 저희 부모님 댁과 저희 집은 꽤 거리가 있었고 그렇다 보니 당연히 여동생은 원래 일하던 곳을 그만두고 저희 집 근처 카페에서 오후에 잠깐 피트타임으로 하는 일을 하며 툭하면 저희 남편에게 연락을 해서 어디 놀러가고 싶다며 떼를 섰지요. 그리고 저와 남편이 퇴근을 하고 돌아와서 셋이 집에 있을 때도 동생은 항상 남편 옆에 붙어 있고 저는 집안일을 하거나 떨어져 있었어요. 아니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여동생이 저를 질투하듯이 남편에게 먼저 가서 아양을 떨고 항상 남편을 졸졸 쫓아다녔지요. 저는 이런 여동생의 모습에 화가 나기도 해서 남편에게 가끔씩 투정을 부린 적도 있지만 남편은 제 여동생이 어렸을 때 그런 큰일도 겪었다는 걸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저의 투정보다는 항상 여동생을 더 먼저 신경 쓰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저도 여동생을 견제한다는 게 뭔가 말이 안 되고 제 스스로 웃기기도 해서 그냥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노력했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잠깐 3박 4일로 출장을 가야 될 일이 생겼었어요. 그런데 뭔가 단둘이 집에 남겨두기에는 조금 그랬기에 여동생에게 그냥 이제 집에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당연히 제 말을 듣지는 않았고 남편도 그 주에 일이 바빠서 집에 늦게 들어올 것 같으니까 저보고 그냥 안심하고 다녀오라는 말을 했지요. 저는 그래서 한편의 불안감을 남겨둔 채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출장을 가면서도 계속 남편과 연락을 하면서 갔고 거기서 일을 보는 도중에도 틈틈이 연락을 했어요. 그러다가 거기 일정이 예정보다 하루 일찍 마치게 되었고 그냥 거기서 하루 쉬고 올 순 있었지만 저는 바로 그날 출발해서 집에는 새벽에 도착을 하게 되어서요. 그렇게 집 비밀번호를 열고 들어가는데 우선 눈에 보이는 거실에는 안주거라고 보이는 여러 음식과 함께 술이 있었고 저는 바로 동생 방을 가보았지만 동생이 없기에 불안한 마음으로 문이 닫혀있는 저와 남편의 침실이 있는 방의 문을 열었더니 남편과 동생이 옷을 벗고 있는 상태로 이불이 덮어져 있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정신이 멍했습니다. 아니 그 상태로 몇 초 정도를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정신이 번쩍 들었고 소리를 질렀죠. 그때 남편과 여동생은 깜짝 놀란 채로 일어나더라고요. 둘이 변명하기도 전에 옷을 주섬주섬 챙기는데 그냥 딱 불륜 현장에 들켜서 행동하는 남자와 여자 같더라고요. 저는 그 꼴을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집에서 나갔고 그날 제 차 안에서 밤을 새고 그 다음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과 여동생은 일을 나간 상태였고 집에는 아무도 없었죠. 먹은 것도 깨끗이 치워놨더라고요. 여동생과 남편에게는 계속해서 연락이 왔지만
그 연락은 무시하고 남편에게는 집 비밀번호 바꿔놨으니까 들어올 생각 말고 이혼할 생각하고 있으라는 내용으로 카톡을 보내놓았고, 동생에게도 이 사실을 부모님께 다 말씀드릴 거니까 그 남자를 지지든 볶든 살림을 차리든 네 마음대로 하라고 카톡을 보내놨습니다. 당연히 집 비밀번호는 바꿔놨고요. 그날 결국 남편과 여동생은 제 집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제 여동생은 본가로 돌아갔지만 제가 이미 이런 사실을 저희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놨기에 본가에서도 쫓겨났고요. 남편은 계속해서 오해라며 연락이 오고 있는 상태지만 저는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랍니다. 여동생과는 연을 끊을 것이고요. 저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아직도 안 믿기네요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여동생이 남편과의 불륜으로 인해 사연자분께서 많은 스트레스를 겪어서 참 안타깝네요. 상황이 조속히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재밌는 사연을 들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PC방이 제가 일하던 시절하고 많이 다르더군요. 벌써 20년 가까이 된 옛날 이야기이지만 추억거리로는 이보다 더 좋은 이야기도 없겠다 싶어서 제 이야기를 한번 적어봅니다. 그때는 대학 졸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을 겁니다. 다니던 회사가 마땅히 없었거든요. 아르바이트도 안 하는데 집에서 컴퓨터 하고 있는 모습이 눈치가 보여서 집 근처에 매일같이 출근하다시피 가던 단골 PC방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자마자 있는 삼각 건물 3층에 있었는데 정말 입구에서 꺾자마자 있는 접근이 용이한 위치여서 다른 데는 생각하지도 않고 거기로 다녔지요. 그런데 그 PC방 사장님이 PC방을 하니까 24시간 열어야 되고 자식도 있는데 여간 힘든 게 아니다고 하면서 PC방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거기로 다닐 수는 없었고 다른 곳을 찾아야 했지요. 다른 건 모르겠고 집에서 가깝고 조용해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조건이었습니다. 오며 가며 하기도 편하고 그 당시에 어린 녀석들 와서 뒤에서 구경하고 시끄럽게 굴고 그런 거 참 싫어했었거든요. 그때 당시는 막 PC방이 유행하던 시기이기도 해서 다른 PC방을 찾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가 주변에 크게 있다 보니 애들이 많아서 시끄러운 곳 투성이더군요. 제가 다니는 시간대가 어쩔 수 없이 소음을 감안해야 하는 시간대였다 보니 어쩔 수 없나 싶다가 집에서는 가장 멀기는 하지만 아파트 단지랑도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PC방이 하나 보이길래 거기로 들어갔습니다. 다른 데보다는 조금 멀리 있는 위치 조건 때문인가 조용하고 한적하니 나쁘지 않더라고요. 계속 돌아다니는 것도 힘들고 지쳐서 그랬나 그냥 여기서 다니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컴퓨터도 그럭저럭 좋은 사양이었고 의자도 편해서 점점 마음에 들기 시작했네요. 적당히 하고 나가려는데 제가 들어왔을 때는 제 또래 정도 되는 군대 다녀온 남자가 카운터를 보고 있었는데 나갈 때가 되니 웬 못 보던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딱 봤을 때 풍기는 분위기는 당시 30대 중반에서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잘 쳐줘도 20대 후반 정도로 봐줄 수 있었지만 딱 봐도 유부녀들이 풍기는 그 묘한 분위기 있잖아요. 거기에 자랑하듯이 끼고 있는 왼손 약지에 올라가 있는 알큰 반지가 이미 그녀가 결혼을 한 품절녀라는 걸 눈치챌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입고 있는 복장도 조금 꾸민 듯하지만 편의성이나 활동성이 강조된 게 이 여자는 최소 결혼한 지 5년에서 10년 사이는 되었구나 하는 감이 왔습니다. 특이하게 왼쪽 볼에 점이 하나 있었는데 오히려 그게 개성적이어서 집에 돌아왔는데도 그녀가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다 PC방을 다니면서 그녀가 야간 시간대에 일한다는 걸 알게 되었고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남들 일하는 시간에 PC방 가 있다가 저녁 돼서 들어오는 생활 패턴만큼은 바른 생활 사나이였는데 그녀가 일하는 시간대에 PC방을 간다고 언제부턴가는 아예 낮에 자고 밤 시간대에 PC방에 가는 야행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매일같이 얼굴도 장 좀 찍고 그러다 보니까 그녀랑은 서서히 말도 트게 되었고 단골이라는 인상까지 심어주게 되었네요. 제가 원래 당시에도 연상이나 임자 있는 여자한테 취향이 있던 건 아니었지만 그녀 볼따구에 있는 점 때문에 그런가 그녀에게서는 피할 수 없는 매력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녀가 그 당시 저에게는 신선한 충격 같았던 것이 제 주변에 있는 또래의 여자친구들과는 전혀 다른 어른의 향기를 내뿜고 있었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저는 그녀에게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가 또 여자들이라고 하면 당연히 뼈가 보일 정도로 깡마른 게 제일 예쁘다는 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었기에 약간 살집이 있고 잡을 곳이 있는 그녀의 매력에
언젠가부터는 다른 여자들을 봐도 별 감흥도 없고 관심도 안 생기더군요. 특히 카운터에 다리를 꼬고 앉아있을 때 살짝 접히는 뱃살도 그렇고 그 뱃살이 그녀가 뚱뚱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증명이라도 해주듯 전체적으로 그녀는 요즘 미녀상에 어울리는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단골이랍시고 제가 오면 믹스커피를 타서 가져다 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제 옆에 가까이 붙어서 상반신만 숙여 제 컴퓨터 앞으로 커피잔을 내려주며 저를 유혹이라도 하듯이 옆머리를 귀 뒤로 쓸어넘기며 저를 보고 씩 웃는데 그때 드러나는 새하얀 목덜미와 향수 냄새에 저는 컴퓨터에 집중도 못하고 정신이 아찔해졌습니다. 그러면 실룩거리며 자리로 돌아가는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느라 컴퓨터 화면 안에 있는 제 캐릭터가 죽는지 사는지는 신경도 쓰지 않고 그 모습만 바라보곤 했었지요. 이런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에 저는 점점 그녀한테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그녀가 가정이 있는 임자 있는 여자라는 걸 알고 있는 상황에 감히 어떻게 내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조차 들지가 않았지요. 그러다 그녀와 조금 가까워지는 계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저한테 또 다정하게 커피를 가져다 주면서 이번에는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제 옆에 비어있는 자리 의자를 쑥 빼서 거기에 털썩 앉더군요. 회전 의자를 제 쪽으로 틀어서는 오른쪽 다리를 들어 왼쪽 다리 위로 꼬아서 앉는데 적당한 살집이 말라깽이들보다 훨씬 보기 좋다고 생각하는 그 사상은 아마 이때부터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눈뜰 곳을 찾는다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그녀가 자기는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하고 양팔을 꼬아 제가 게임하는 화면을 그냥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깊은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담배를 피는 건지 그녀의 숨결에서는 옅은 담배 냄새도 나기는 했는데 오히려 저는 그 향기까지도 참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세상 깊은 한숨에 제가 게임 캐릭터를 안전한 곳으로 일단 귀환을 하고 나서 아예 몸을 그녀 쪽으로 틀어 그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그녀에게 무슨 고민이라도 있지 않을까 해서 무슨 일이 있느냐 물었는데 그녀가 저랑 이미 하고 싶었던 말이 많았던 것처럼 말을 마구마구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야간 근무 아르바이트가 아니고 PC방 사장님이었습니다. 주변이 주거지역이 아니라서 새벽 손님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닌데 야간 알바는 편하게 일하면서 돈은 돈대로 가져간다고 직접 몸으로 때우고 있는 상황이라 하더군요. 그런데 낮 시간에도 그렇게 썩 손님이 많은 편은 아니라서 그런데 처음 보는 제가 언젠가부터는 매일같이 출근 도장을 찍고 있으니 그녀 눈에는 그게 새로웠고 궁금했던 겁니다. 제가 PC방 단골이 된 이유가 따로 있느냐고 묻더라고요. 손님을 끄는 장점이 있으면 자기가 참고하고 싶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손님도 없고 조용해서 여기로 선택한 거라고 말할 수가 있었겠나요? 컴퓨터 사양 좋고 의자 편하고 그런 건 솔직히 다른 PC방도 다 똑같은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사장님한테 사장님이 너무 아름다우셔서 여기 단골이 되기로 정한 거라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말에 사장님은 당황한 듯 하더니 이내 기분이 엄청 좋아져서는 제 어깨를 툭툭 치면서 장난이 짓궂다며 장난치지 말고 자기를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당시에 제가 하던 게임이 엠모소프트의 리로 시작하는 게임이었는데 혈의 아저씨들도 많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생각이 난 게 그 당시에도 아저씨들 게이머가 많은 추세였는데 제가 사장님 미모에 홀려서 PC방 단골이 되었듯이 사장님 미모를 활용하면 손님을 끌 수 있지 않겠나 했지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일단 아르바이트 주간 야간 둘 다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은 출근해서 다른 거 하지 말고 제가 하는 게임을 배워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출근할 때 화장도 더 진하게 하고 사장님 미모를 돋보일 수 있게 복장도 신경 써서 달라붙게 입고 오고 카운터 보지 말고 PC방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서 조명 환하게 해놓고 거기서 게임을 하고 있어 보라고 했지요. 사장님이 그게 뭔 소리냐는 듯이 말하길래 사장님 미모가 소문이 나면 동네에 이 게임하는 아저씨들 전부 다 이 PC방으로 옮길 거라고 나는 확신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하고 같은 게임 하려고 찾아오는 아저씨들 있으면 무조건 살갑게 잘해주라고 했지요. 그녀는 자기는 게임을 해본 적이 없다고 말하길래 제가 가르쳐주겠다고 했습니다. 사장님 캐릭터도 만들어주고 레벨이 어느 정도 돼야 하기 때문에 사장님하고 밤새도록 카운터 뒤에 있는 쪽방에서 번갈아 가면서 잠자고 일어나고 하면서 캐릭터 레벨업을 도왔지요. 그리고 점점 제 작전대로 사장님에 대한 소문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애들도 안 오고 그러니 이 PC방은 동네 아저씨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이 다른 건 몰라도 저한테는 진짜 고마워했어요. 원래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받는 돈이지만
장사가 어느 정도부터 물이 오르고 나서는 저한테는 돈을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언제나처럼 PC방에 갔는데 그녀가 다른 아저씨하고 친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게임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왠지 모르게 그녀가 저한테서부터 바람을 피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어서 저도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들 여사장님하고 한판 같이 해보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로 PC방의 자리까지 모자라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장님하고 같은 열에 들어가겠다고 서버까지 옮기는 사람들이 생겨났지요. 사장님도 손님이 붙으니 자신감이 생겼는지 복장도 점점 어깨가 드러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과감해지기 시작하더군요. 화장은 제가 제안한 것이긴 한데 언젠가부터는 점점 연예인처럼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제가 PC방에 가면 사장님이 잠깐 휴식 시간이 생기면 근처에 있던 아저씨들 친위대가 나타나서는 사장님 담배불도 붙여주고 어깨도 주물러주고 여왕벌이 다 되어버렸더군요. 저야 PC방 요금을 안 내도 돼서 좋았는데 낮에 가면 제가 앉을 자리가 없을 때도 있으니 점점 내 것을 빼앗긴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 질투심까지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PC방에 발길을 끊게 되었어요. 시끄럽건 말건 이제는 워낙 적응이 돼버려서 그런가 어느 PC방에 가도 불편한 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집 근처에 있는 PC방 하나 찾아서 거기로 다니고 있었는데 한참 게임에 열중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저를 쿡 찌르더군요. 누군가에서 봤더니 그녀였습니다. 요즘 하도 안 와서 무슨 일 있나 했는데 이런 데서 바람을 피고 있었구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그녀한테 저를 두고 바람을 먼저 핀 게 누군데요 하고 따져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내가 무슨 바람 이러면서 당황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아저씨들이 좋다고 달려드니 나한테 너무 소홀해진 거 아니냐고 나 없어도 잘 지내시는 것 같아서 그냥 PC방을 바꾼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녀가 내가 바람을 폈으면 여기까지 너를 찾으러 왔겠냐면서 제가 없으면 안 될 것 같다고 저보고 다시 돌아오라고 하더군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녀한테 어차피 PC방에는 아저씨들이 둘러싸고 있고 집에는 남편도 있지 않냐고 내가 가질 수도 없는 사람인데 나도 빨리 꿈 깨고 내 인생 살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제가 남자로서 그녀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얼마나 잘해보고 싶은지를 처음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자 그녀가 그제서야 제가 몰랐던 사실을 알려주더군요. 자기는 사실 이혼해서 싱글이라고요. 그리고 우리 둘은 서로가 서로에게 끌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저는 그녀와 데이트를 준비하고 있더군요. 저도 모처럼 꾸며입고 나갔는데 그녀는 더욱 더 힘을 주고 왔더라고요. 이러나 저러나 눈뜨고 덮게 만드는 그녀의 파격적인 패션 센스는 여전했습니다. 단정하게 입었는데도 이렇게 마주보기 힘든 모습은 상상도 할 수 없었지요. 은은한 주황색 빛깔 조명 아래 술기운에 발그레진 그녀의 모습이 아직도 떠오릅니다. 사장님은 자연스럽게 제 팔짱을 끼고 걷고 있었고 아주 참아내기 죽겠더군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향한 곳이 그녀가 이혼 후 혼자 살고 있는 그녀의 집이었습니다. 그녀의 집에서 그녀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고 나오니 세상을 다 가진 사람 같아서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둘 다 불타올라서 정말 매일같이 PC방은 안 가고 그녀의 집에서 둘이서 새로운 역사를 쓰는 데만 열중했지요. 하루에 5번도 거뜬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PC방 출근이 줄어드니 자연스럽게 그녀랑 같이 게임하러 오던 손님들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결국 하는 수 없이 그녀를 보러 손님들이 가장 많이 오는 시간대였던 오후 3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타임에는 그녀가 직접 출근을 해야 했기에 만날 시간이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일한다고 고생해서 저녁에 들어오면 바로 자겠다 연락이 없고 아침나절에는 골아떨어진 건지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네요. 게임하면서 PC방 오는 손님 중에 동네에서 돈이 엄청 많은 아저씨가 있었는데 그 아저씨랑 어떻게 잘 될 것 같아서 저를 두고 갈아타버린 거였어요. 솔직히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저한테 설명이나 해주던가 말이라도 해줬다면 충분히 이해를 해줄 수 있었을 텐데 저랑 무슨 사이도 아닌데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게 떳떳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건지 저에게 아무 말도 없이 다른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네요. 아마 남편이 바람을 펴서 그랬나 저한테도 양심의 가책이 있었는지 뭐라 말은 못하겠고 하지만 당장 자기 인생 편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찾은 김에 어떻게 잘 해보려고 했었나 봅니다. 아무것도 없는 백수보다 돈 많은 동네 아저씨가 그녀에겐 더 좋은 선택이었겠지요. 그래서 그때 저도 게임방이고 게임이고 다 접어버리고 돈 많은 게 최고다 싶어서 자신을 가꾸기 위해 노력했지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취직도 하고
어떻게 좋은 회사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보다야 당연히 돈은 덜 벌겠지만 그래도 나름 괜찮은 곳 취직해서 그녀는 어떻게 지내나 PC방을 한 3년이 지난 시점에 찾아갔어요. 그녀는 아직도 그 게임을 하면서 아저씨들 사이에서 여왕벌로 군림을 하고 있더군요. 그녀가 정장을 입고 등장한 저를 보고는 아무 말도 잊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듣자 하니 그 아저씨랑은 잘 안 된 것 같았지요.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였습니다. 돈으로 할 수 있으면 그 아저씨는 얼마나 더 좋은 조건을 만날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녀는 그렇게 다시 그저 그런 사람들 주변에서 1,000원, 2,000원 받아먹으면서 그냥 자기 장사를 하고 연명했던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게임도 인기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고 그녀도 나이를 한두 살 더 먹으니 더 이상 자기가 통밥이 먹히지가 않는다고 하면서 이제는 안정되고 싶다고 하면서 제 팔에 살포시 기대더라고요. 그때 저였다면 다시 넘어갔겠지만 저도 이제 아쉬울 게 없는 상황이다 보니 그녀를 그냥 밀어냈습니다. 지금은 지나가버린 추억일 뿐이지요. 아쉬움도 하나 없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뭘 하고 있을지 더욱 더 궁금하네요. 요즘 PC방 예전 같지도 않고 그 게임은 소문 듣자 하니 다들 핸드폰으로나 하는 사람만 하지 예전만큼 활성화되어 있지도 않다고 들었거든요.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새롭고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원에서 웨딩 플래너를 하고 있는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예약 손님과 웨딩 상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님께서는 상담 중에 제 이름과 얼굴을 힐끔힐끔 쳐다보시면서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습니다. 혹시 수정고등학교 다니셨어요? 하시길래 네, 수정고등학교 나왔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손님께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한 번 더 물어보셨고 나이를 말씀드렸더니 나 모르겠어? 하면서 손을 툭 치셨습니다. 그러는 순간 잊고 싶었던 그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약 10년 전 고등학교 입학했던 저는 몸도 다른 친구 대비 왜소하고 성격도 조용한 편이었습니다. 그냥 혼자 조용히 학교 다니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입학 후 몇 달이 지나니 쉽게 말해 노는 친구들의 모임이 생겼습니다. 조용하고 말도 없고 왜소했던 저는 항상 그런 친구들의 타깃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돈을 주며 매점 심부름을 시키더니 나중에는 돈도 안 주면서 시켰습니다. 그 후에는 심지어 교과서 및 체육복 등을 뺏어갔습니다. 결국 수업 시간에 억울하게 선생님께 혼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운이 없었던 것인지 2학년이 되어서도 그 무리들과 같은 반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진화한다고 했던가요? 그들의 괴롭힘도 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돈 빌려달라는 것이었지만 어차피 갚지 않았기에 갈취하였고 돈이 없는 날에는 저보고 다른 친구한테 빌려서 자기들한테 돈 달라고 하고 싫다고 하면 하루 종일 못 살게 굴었습니다. 결국 참다 선생님께 괴롭힘을 당한다고 말씀드렸고 너무나 형식적으로 그들을 교무실로 불러서 괴롭히지 말라고 한 번만 더 저를 괴롭히면 부모님들 모시고 와야 된다고 하고는 끝이 났습니다. 한동안 그들은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들으라는 듯이 뒤에서 제 욕을 했지만 그 전에 괴롭힘에 비하면 이 정도는 그냥 웃겨 넘길 수 있었습니다.
제가 계속 아무 반응을 하지 않자 오고 가며 일부러 부딪히고 툭툭 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한 번만 더 그러면 선생님께 가서 다 말하겠다고 하자 일부러 그런 거 아니라며 사과하면서 뒤돌아서 비웃으며 갔습니다. 결국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고 다음날 학교에 오셔서 교장 선생님과 면담을 하였습니다. 교무실은 발칵 뒤집어졌고 그 무리들은 전부 교무실로 가서 혼나고 일주일간 수업도 안 들어오고 반성문만 썼습니다. 일주일 뒤에 그 무리들은 교실에 들어왔고 저를 보자마자 빌린 돈 갚는다며 저에게 돈을 던졌습니다. 떨어진 돈을 줍고 있는 저에게 앞으로 학교 생활을 기대하라며 조심하라고 하였습니다.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화가 나 있었을 테니깐요. 그날 밤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집에 가려는데 독서실 앞에 그 무리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잡혀서 그 근처 뒷산 공원으로 끌려갔습니다. 오랜 시간 엄청 많이 맞았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말리고 경찰이 오면서 그 지옥 같은 시간은 끝났고 저는 약 한 달간 병원 생활을 하였습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 그 무리들과 그 무리들의 부모님이 번갈아 가면서 와서 사과하면서 합의 보자고 했고 다시는 괴롭히지 않는다는 각서와 함께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퇴원을 하고 학교를 가니 그 무리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학교를 아주 잘 다니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저는 너무나 아팠고 그 순간이 너무나 무서웠고 그 순간을 매일 밤 악몽으로 꾸고 있었는데 그 무리들은 잘 지내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 무리들을 볼 때마다 너무 힘들어서 결국 저는 자퇴하였고 검정고시로 졸업했습니다. 그 무리들 중에서 제일 악질이었고 그들의 리더였던 그년이 지금 제 앞에 상담 고객으로 와 있던 것이었습니다. 잊고 있었던, 아니, 잊고 싶었던 그 기억들이 순간적으로 다 기억나면서 심장도 벌렁벌렁거리고 식은땀도 나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 간다며 잠시 있다가 상담하자고 얘기한 후 직원 휴게실로 갔습니다. 갑자기 식은땀을 흘리며 어찌할 줄 모르는 저를 본 회사 선배가 무슨 일 있냐고 하셨고 간단하게 상황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대신 상담해드리면서 다른 업체에서 웨딩 컨설팅 서비스 받도록 하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일단 그 친구 갈 때까지 휴게실에서 쉬라고 하셨습니다. 약 1시간쯤 지나서 선배님이 돌아오셨고 다른 업체에서 하실 것 같다고 그들 같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멘탈이 나가서 멍해 있다가 퇴근하고 집에 갔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다시 정상적으로 일할 때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바로 그년이었습니다. 이렇게 본 것도 인연인데 다른 곳에서 하는 것보다 친구한테 웨딩 컨설팅 받으면 더 잘해주고 가격도 더 저렴하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잘 부탁한다며 조만간 찾아온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색이 된 제 얼굴을 본 선배는 상황을 직감하였고 괜찮다며 선배가 대신 상담하고 컨설팅까지 끝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며칠 뒤 그년과 예비신랑이 다시 왔습니다. 인사만 한 후에 너네들 결혼식 때 다른 고객님 일정이 있어서
저는 시간이 안 되니 선배님이 대신 해주실 거고, 가격도 임직원 할인해 줄 거라고, 상담을 잘 받고 결혼 잘하고 행복하라고 하고 자리를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친구 사이에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다른 고객님 담당자를 바꾸고 저보고 자기를 컨설팅 해주면 안 되냐고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비 신랑도 부탁드린다면서 계속 말씀하셨고 어쩔 수 없이 컨설팅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결혼식을 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여러 사례를 얘기해주던 중 가족들과 지인들이 결혼하는 부부에게 편지를 써서 읽어주는 결혼식이 마음에 든다며 그렇게 본인들 결혼식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시 편지들을 챙겨주었고 다음 미팅 일정을 잡고 헤어졌습니다. 다음 미팅 날에 그녀니 예비 신랑은 없이 그 무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무리들은 저를 보자마자 알아보면서 학생 때처럼 반말과 함께 무시하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리들이 결혼하니까 좋으냐고 그녀한테 묻자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이 예비 남편 시댁 뒷담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돈이 많아서 결혼하는 건데 돈을 안 쓴다면서 짠돌이라는 둥 전남친이랑 사귀면서 낙태를 여러 번 해서 임신이 안 될까 봐 걱정이었는데 예비 시댁 쪽이 손이 귀한 집이라서 아기가 잘 안 들어서도 자기 탓이 아니라는 둥 시댁 부모님이 생긴 게 거지 같아서 남편 얼굴도 거지 같다는 둥 입에 담지 못할 내용을 서슴없이 하고 있었습니다. 지옥 같은 미팅 시간이 끝나고 그 무리들은 갔습니다. 멘탈이 나가서 조용히 앉아 있는데 순간 그 예비 신랑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면서 저 같은 피해자를 만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웨딩 상담 중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오고 가기에 다이어리에 적는 걸로는 항상 놓치는 부분이 많이 생겨서 항상 고객님 동의하에 녹음을 하면서 상담을 진행합니다. 당연히 그녀과 그 무리들의 대화도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다음번 미팅할 때 예비 신랑님께서 저에게 작은 선물을 주시면서 너무 고맙다는 얘기와 함께 저도 편지를 읽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제가 당황해하자 그년이 저 바쁠 텐데 이런 것까지 부탁하면 실례라고 예비 남편을 말렸습니다. 순간 그년이 제가 쓸 편지 내용이 걱정이 돼서 막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순간 좋은 생각이 들면서 아무리 바빠도 친구 결혼식인데 편지 한 통 못 써주겠냐고 당연히 해준다고 약속했습니다. 저의 반응에 그년이 살짝 당황해 하였습니다. 결혼식 하기 2주 전쯤 그년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메일로 편지를 보냈으니 그대로만 읽고 내려오라고 허튼 짓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알았다고 안 그래도 뭐라고 편지 써야 할지 난감했는데 잘 되었다고 맞장구를 쳐주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결혼식 당일이 되었습니다. 예식 중 가족들과 지인들이 나와서 편지를 읽어주었고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들고 있던 그년이 준 편지는 가볍게 구겨서 바닥에 버리고 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핸드폰에 적혀있던 제 진심을 한가득 담은 편지와 읽어가면서 예비 남편이 없을 때 그년이 했던 그 무리들과 나눴던 각종 뒷담화들이
마이크를 통해 식장 전체에 들렸습니다. 당황해하던 남편과 시댁 식구들, 도망가는 그 무리들 욕을 하면서 뭐 하는 짓이냐며 마이크를 뺏는 그년까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년을 밀쳐내고 다시 마이크를 붙잡은 후 그때의 내가 아니라고, 너는 나이를 먹었는데도 아직도 그렇게 철이 안 들었냐고 하면서 속에 있는 묻은 채증을 한꺼번에 쏟아 올렸습니다. 결국 결혼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결혼 못한다며 나가버렸고 그년의 부모님은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계셨습니다. 그년이 웨딩 플래너인 제가 결혼식을 망쳤다며 본인의 업무를 똑바로 안 한 거라고, 허위사실 어쩌고 명예훼손이 어쩌고 손해배상 등 고소하겠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혼식에 같이 갔던 회사 선배가 웨딩 플래너로서 저의 컨설팅 서비스는 문제없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결혼식이 차질 없이 열리게 되었다며 업무상 문제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친구의 자격으로 저에게 고객님들의 요청으로 편지 이벤트를 참여하게 된 것이고 제가 진심을 담은 편지를 읽고 뒷담화 음성을 공유한 것은 편지의 일부이고 사전에 상호 동의하에 녹음된 음성이기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녀는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겠고 무조건 경찰서 가서 고소할 거라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이 사건은 동창회에 소문이 났고 한 명, 두 명씩 고등학교 친구들에게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도 그년한테 괴롭힘 당했는데 제가 복수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웨딩 플래너 요청을 하는 친구들도 늘어났고 덕분에 진급도 하고 월급도 올랐습니다. 고소한다고 했던 그녀는 조용하네요. 이제부터라도 착하게 살아라.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